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열광적 팬인 50대 여자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여기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저를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겠죠?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썰밥만한 친구가 없더라고요. 저에겐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무섭고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벌인 아주 큰 사건인데요. 항우울제를 10년 넘게 먹으며 그날의 기억과 감정을 겨우 잊었답니다. 때때로 제가 겪은 일을 꿈에서 보긴 하는데 이제는 금세 회복이 되어서 일상에는 큰 지장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친구가 되어줄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자 적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또래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살면 땅이 없으면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많은 가족들이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었죠. 사남 이녀 중에 막내였던 저는 언니 오빠들에게 거의 모든 걸 양보해야 했고 옷 한 벌 사본 적 없이 자랐답니다. 게다가 부모님께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언니 오빠들도 저를 귀찮아만 해서 애정결핍이 아주 심했어요. 가족이 많지만 외로운 삶을 지내게 되었고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가족들에게 크게 반항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 천지개벽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골에서도 조금 높은 지형에 살았던 저희 집이 산사태로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저희 남매는 모두 무사했지만 부모님은 무너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황망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남매는 당장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했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자 언니 오빠들이 모두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갔고 저 역시 어린 나이에 먹고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벗어나 서울로 와서 미싱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롭고 힘들긴 했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싶은 것과 입고 싶은 걸 살 수 있었으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게 되었죠. 언니 오빠들과는 뿔뿔이 떠나고부터 연락은커녕 어떻게 사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지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제 나이 28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을 만큼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포근하고 인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다른 데다가 지금 사는 형편도 천지 차이여서 고민을 했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서 그이에게 제 인생을 걸기로 마음먹었죠. 저희는 석 달간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진입장벽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의 전무님이었고 시누이는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돌아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였답니다. 남편도 큰 회사의 간부로 매김한 지 2년이 지나 있었죠. 이렇게 빵빵한 집안에서 저같이 가난하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리의리한 시댁에 들어가 식은땀을 흘리며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이 결혼 진짜 해야겠니? 엄마 생각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집안과 인연을 맺는 게 좋을 듯 싶다. 엄마, 우리 집이 잘 사는데 아내 집안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 혼자 힘으로 집까지 마련했어.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모른다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해. 이 녀석, 이 아가씨한테 푹 빠졌구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뭘 어떻게 해. 당연히 결혼시켜주면 되지. 엄마, 나 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게. 그러니까 결혼시켜줘.
시어머니는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남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우리 집안이 재벌도 아닌데 억지로 헤어지라고는 못하겠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야 뭐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참하잖아. 게다가 똑부러진 게 아들 내조를 아주 잘할 것 같네. 처음엔 반대의 눈치를 보였는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며 저를 며느리로 들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좋다. 우리가 결혼을 허락할 테니 아가씨, 아니 새애기, 너는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요구요? 어떤 요구인가요, 어머님? 놀라지 마라. 우리가 너한테 큰 거 바라겠니? 우리는 손주를 많이 낳기를 바란다. 물론 그 중에는 꼭 아들이 있어야 해. 우리 집안이 워낙 아들이 귀한 집안이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게 우리 요구다. 어때? 약속할 수 있겠니? 저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네, 어머님. 아들, 딸 순풍순풍 낳아드릴게요.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처럼 아들도 꼭 낳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옳지. 아이, 좋아. 그 기백으로 꼭 아들을 낳거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좋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퇴근했고 저는 일을 다니지 않게 되어서 주부의 삶을 시작했답니다. 많은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니 많이 지루하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니고 싶은 학원이라든지 배우고 싶었던 공부가 있으면 주저 말고 시작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댁 식구들은 모두 대학원까지 나온 수재들이었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장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집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이듬해 수능 시험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저의 노력에 감탄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사라고 큰 돈을 주기도 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노력이 달갑지 않으셨는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예, 너는 가지라는 애는 안 가지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앉아있니? 내일 모레 30인데 늦가기 대학생이 되려는 생각 있냐? 너 결혼 전에 나하고 한 약속 잊었냐? 애를 순풍순풍 낳겠다는 결심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집안 꼬라지 봐라. 가정주부가 책이나 펴고 공부질이나 하고 있으니 당장 집어치우고 요리를 하나 더 배우고 살림을 더 깨끗하게 해. 어머님, 아이 소식이 없는 건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빠는 제가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는 틈틈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가 시애미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됐다. 잡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애부터 만들어. 네 시아버지도 손주를 엄청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너 내가 준 한약은 잘 먹고 있는 거냐? 네, 어머님. 오빠랑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올해는 넘기지 마라. 나랑 네 시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 분발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님 당부대로 공부보다 아이 가질 노력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임신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니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기도 했고요. 매일 밤 피곤함에 쩔어 있는 남편에게 그냥 자지 말라고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산부인과를 찾아가 뭐가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더 기다려보라고만 하더군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봤지만 시어머니가 경고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제 상황은 많이 난처해졌답니다. 임신이라는 난관은 넘어서지 못한 저는 시어머님께 모진 말을 들어야 했고 죄인이 따로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아들 만나기 전에 사생활이 문란했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는 오빠가 첫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왜 애를 못 낳는 거야? 개나 소나 낳는 애를 왜 못 낳는 거냐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너를 받아준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내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애 좀 낳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냐고?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어머님.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시부모 요구라도 들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아들놈은 이런 게 어디가 좋다고 결혼을 쪼른 거야? 아우, 열나. 저는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실망을 넘어 화가 나신 상태라 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셨어요. 이래서 집안을 봐야 한다고 했던 거다. 애미애비 없는 것들은 하자가 있긴 마련이거든. 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애까지 못 낳았으니 우리 가문에 먹칠만 하고 있어. 어머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전보다 더 노력해서 꼭 아이를... 됐다. 그놈의 노력한다는 말은 그만 듣고 싶다.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지 원.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애가 들어서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제 너한테 괜한 기대하지 않을 테니 너 하고 싶은 공부나 하면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시며 나가버리셨어요. 제가 몇 번이고 잡는데도 아주 차갑게 뿌리치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멍하니 멀어져가는 시어머니를 바라만 보았네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걸 아는데도 매일같이 야근하고 늦은 밤에 들어왔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귓등으로 듣는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자.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인공수정이든 시험관 아기든 뭐든 해보도록 하자. 시부모님이 저렇게 아이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 됐어. 무슨 인공수정이야. 시험관 아기가 웬 말이냐고. 난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아이는 바라지 않아.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원한다고. 당신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본데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한테 다신 임신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거나 열심히 해. 어머님은 벌써 실망하셔서 연락도 없으셔. 화가 많이 나셔서 집에 오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말고 오빠랑 내가 병원에 가서... 글쎄 싫다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병원 갈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돈이 썩어나냐? 애 만드는데 비싼 돈 들이는 게 말이 되냐고. 다른 여자들은 잘만 임신하더만. 바쁘니까 귀찮게 하지 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라고 임신하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어떡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도 같이 짊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그만해라. 네가 임신 못하는 걸 왜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건 네 착각이야. 난 멀쩡하니까 괜한 소리 집어치워. 그러고 남편은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그이도 저한테 실망한 건지 귀가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아예 회사에서 자고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조용한 낮 시간에 퇴근해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점심을 차려주겠다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길래 이렇게 진지한 거야?
혹시 선물이라도 주려는 거야? 뭐? 선물? 에휴,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네. 당신도 어머님 닮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막 해? 됐고. 당신과 나 말이야.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 정리? 무슨 정리? 또 말귀 못 알아듣네. 이혼하잔 말이야.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괜한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무슨 이유로? 설마 당신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같이 병원에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잖아. 뭐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우리 부모님이 유일하게 요구한 게 애를 낳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 결혼이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쨌든 난 벌써 여자 생겼어. 그리고 내 아이를 임신했다네. 당신처럼 몇 년 동안 노력 안 하고 한 방에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너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야.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과 달라. 부잣집 가문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나이까지 어려. 또 엄청 예쁘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벌써 만나서 며느리 삼으셨어. 당신만 이혼 도장 찍고 나가면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저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벙찐 얼굴로 한참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모두 진심 같았죠. 왜 그런 눈으로 봐? 애도 못 낳으면서 뭘 더 바란 거야? 나 같은 남편을 잡았으면 제대로 했어야지. 여하튼 그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그이는 말이 끝나긴 무섭게 이혼 서류를 꺼내주더군요. 저는 잠깐이지만 여러 생각을 했고 이혼만큼은 이렇게 쉽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날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요구한다고? 난 내 인생 모든 걸 접어버리고 당신한테 시집왔어.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건 말도 안 된단 말이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아이도 낳지 말라고 해. 당신 아이는 내가 낳을 거야. 얘가 왜 이래? 무식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는데 계속 살고 싶니? 그리고 네 몸에 하자가 있으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는 내 애를 금세 가진 거 안 보여? 아무리 당신이 뭐라 해도 난 이혼 못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 지킬 거야. 그래서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래서 엄마가 널 싫어한 거였어.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내가 모자란 놈이었네.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위자료라도 챙겨준다고 할 때 이혼 도장 찍어라. 안 그러면 더러운 꼴 당하고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하지만 저는 이혼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30평생을 살면서 가정다운 가정을 이뤘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애까지 가진 상황이어서 화가 났지만 저에겐 이 결혼 생활이 저의 모든 것이라 포기가 되지 않았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자랐고 부모님을 여의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애정결핍과 가정의 애절함에 있어서 이혼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반발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 이혼을 닥달했어요. 처음엔 좋은 말로 유혹했는데 제가 넘어가지 않자 온갖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년아, 넌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같이 부모 없고 못 배운 거지 같은 년은 우리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 네가 애라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 그런데 그 쉬운 것도 못하는 년을 계속 우리 식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괜히 시간 낭비, 체력 낭비 하지 말고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해.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왔을 때
네 도장이 여기 찍혀 있어야 할 거야.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도장 찍고 네 갈 길 가. 알아듣겠어?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공포에 서려 눈물 콧물이 마구 쏟아지기까지 했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한 뒤 시댁에서 지냈어요. 결혼 전에는 한없이 다정했던 그이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일주일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이혼에 대해 고민을 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은 하되 합의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남편이 바람 피운 걸 방패 삼아 이혼을 요구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받은 상처의 값을 제대로 받아내고 이 가정을 깨버리겠다 다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의 외도와 시댁 식구들의 협박을 말했더니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흥신소를 추천하며 증거만 잡으면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그래서 소개받은 흥신소장에게 연락해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고 의뢰했어요.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키려고 합의 이혼을 할 테니 짐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해두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흥신소장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했던 제가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로 뜨기까지 했답니다. 흥신소장이 저에게 의뢰비만 받고 잠수를 타버린 거였죠. 결국 그 흥신소장에게 미련을 버리고 다른 흥신소를 찾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홀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죠. 그런데 누군가 안방불을 켜는 바람에 잠이 쏜살같이 도망쳤답니다. 어머님? 여보, 그리고 아가씨까지 이 시간에 세 사람이 무슨 일로 왔어요? 인연 자빠져 자는 것 봐라. 시댁 식구들 우라통 터지게 해놓고 한가롭게 잠이 오디? 우리 뒤통수를 갈겨놓고 잠이 솔솔 오냔 말이야. 쥐뿔도 없는 거 사람 굿이라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제 따귀를 날리며 이게 끝까지 오리발이네. 너 흥신소에 내 불륜 증거 잡아달라고 의뢰했다며? 이혼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왕창 뜯어낼 계획이었냐? 날 제대로 엿먹이려고 했지? 그런데 어떡하냐? 그 흥신소장 자식 사진 찍다가 나한테 걸렸어. 넌 어떻게 골라도 그런 놈을 골랐냐? 하는 짓이 딱 너랑 똑같더라. 게다가 돈 밝히는 놈이어서 그런지 내가 2배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바로 사진 넘기고 사라지더라. 어때?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왜 흥신소장의 전화번호가 바뀐 이유를 알게 되었고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된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당황한 제 얼굴을 본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낚아채며 그러게 곱게 이혼할 것이지 왜 고집을 피웠어? 그것도 모자라 소송을 준비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년아. 난 네가 머저리라 생각해서 그런 일을 꾸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곰인 줄 알았더니 여우년이었어! 하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거라 생각하셨어요? 돈 몇 푼 쥐어주고 이혼하라고 하면 순순히 도장 찍어줄 줄 알았냐고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우는 제대로 된 증거 잡아서 소송하고 이 인간 회사와 아버님 회사에 뿌릴 생각이었어요. 내 인생만 끝장나면 억울하잖아요. 망할 거면 다 같이 망해야 공평한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합의 이혼 따윈 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증거를 찾아내서 어머님이 귀가 따갑도록 말한 그 잘난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겠다고요. 뭐라고? 너 따위가 우리 집안을 어쩐다고?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너 아주 용감한 년이었구나.
그런데 어쩌지? 우리 집안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네가 허튼 짓을 절대 할 수 없게 되었거든. 그게 무슨 말이죠? 저를 감시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가두려는 겁니까?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가 검지손가락을 흔들며 다 틀렸어.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우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말이야. 그런데 도무지 감이 안 오지? 이게 너와 우리의 차이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이 손바닥 위에서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이제부터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기대해봐. 라고 저를 조롱하더니 손가락을 딱소리나게 튕기자 방 안으로 하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양팔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사설 구급차에 타게 됐어요. 저는 발악하며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끌려갔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제가 어디로 왔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정신병원이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조용한 동네였죠. 남자들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병실에 저를 내팽개쳤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나가게 해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이러고도 당신들이 무사할 것 같냐고 울분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병실 안을 메아리칠 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계략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이름 모를 약을 먹어야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몰려왔어요. 무기력해져서 밥숟가락을 들 기운조차 없었죠. 거의 한 달 동안 잠만 자면서 지낸 것 같았습니다. 정신병원을 빠져나갈 생각은 저 멀리 건너가 버린 채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러 왔더군요. 물론 안부차 온 게 아니라 감시 차원에서 온 거였죠. 무기력한 제 모습을 보고 만족했는지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년 봐라. 완전 맛이 갔네. 꺼봐라. 이 엄마 말 듣기를 잘했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데는 정신병원만큼 확실한 곳이 없다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가능하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제 이혼이 쉬워지겠어. 그러게 엄마. 얘는 부모도 없고 형제들과 연락이 끊겼으니 우리 말고 찾아올 사람도 없잖아. 이렇게 보니까 얘 인생이 참 불쌍하다. 친구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았으니. 우리야 뭐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긴 하지만. 그런데 엄마, 언제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나중에 의사가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 그건 걱정 마라. 여기 병원장이 네 아버지와 대학 동문이야. 없는 정신병도 만들어서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겠대. 여하튼 2년 꼴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집안을 건드리려고 한 걸 생각하면 부하가 치밀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제 눈앞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이혼 소장이었어요. 그 순간 잠시나마 정신이 들어 남편을 노려보았답니다. 어쭈? 이제야 반응을 하네? 왜? 네가 하려던 이혼 소송을 내가 한다니까 뭐 무섭기라도 한 모양이지? 보다시피 너는 정신병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네? 위자료를 줄 필요 없이 말이야. 그런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매달 너한테 들어가는 입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저는 그이의 말을 듣고 한마디 해주려고 입을 떼내었습니다. 뭐라고? 나 뭐? 나쁜 자식. 이야, 아직 살만한가 보네. 남편한테 욕까지 하고 말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약효가 떨어졌나? 할 말도 다 하고 성질도 부리려고 하네? 엄마, 이러다가 얘 여기서 탈출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여기가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리고 저 정도 기력은 있어야지. 그래야 매일 분통 터지는 기분을 느낄 거 아니야. 아, 역시. 엄마는 생각하는 게 달라. 엄마 최고! 그렇게 한참 동안 조롱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혼 소장을 손에 쥔 채 병실에서 여러 생각을 떠올렸답니다. 자꾸 잠이 와서 방해가 되긴 했지만 이대로 이혼을 당하면 복수고 뭐고 끝이라는 걸 알아 두 눈을 부릅뜨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약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약을 삼켰다가 화장실에서 토해내기로 했어요. 이틀 정도 약을 먹지 않으니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무기력한 연기를 하며 간호사들을 안심시켰고 체력이 아주 조금 회복한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 해도 새벽 시간에는 다들 피곤해서 휴게실에 누워있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병실 문을 잠가두는데 제가 반발은커녕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열쇠로 여닫는 게 귀찮았던 간호사가 문을 열어두었답니다. 저는 몰래 병실에서 나와 바닥을 천천히 기어갔고 1층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그런데 출입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1층에는 창문도 열 수 없는 통유리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윽고 빨간 소화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들어 있는 힘껏 출입문을 향해 던졌고 유리가 산산이 조각나며 저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어디든 이 정신병원을 벗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런데 또다시 큰 장애물이 보이더군요. 병원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병원 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담장을 이제야 보게 된 거죠. 간호사들의 뜀박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제 마음은 더 다급해졌고 어찌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제 몸이 담장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인지 그 높은 담장을 손쉽게 올랐어요. 간호사들이 올려다보고는 담장 출입구를 향해 돌진했고 저는 담장 꼭대기에서 세상 밖으로 뛰어내렸답니다. 다행히 왕성한 잔디와 풀이 쿠션 역할을 해줘서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맨발로 그곳에서 벗어났답니다. 가정집이든 경찰서든 눈앞에 빨리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아무리 오래 뛰어도 나무와 풀숲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네요. 하지만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다 보니 작은 동네가 모습을 드러내며 희망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여관에 들어섰더니 여관 주인이 까무러치게 놀라더군요. 뭐예요? 환자복에 쓰여있는 병원 이름 정신병원 맞죠? 당신이 정신병원 탈출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전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이 강압적으로 입원시켰다고요.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손짓으로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일단 여기 숨어 계세요. 누가 아가씨를 찾아오면 모른다고 말해줄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줄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아무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쉬도록 해요. 제가 먹을 걸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여관 주인의 도움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배까지 채우고 나니 머리 회전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열심히 궁리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뉴스가 생각났어요.
제가 처한 상황을 기자에게 알려 뉴스로 알려지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건 물론이고 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입원당한 환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114에 전화를 걸어 방송국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어요. 제 상황을 말했더니 잠시 기다리라며 사회부 기자를 바꿔주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며 빨리 저를 구해주고 다른 환자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러자 기자는 당장 제가 있는 곳에 오겠다며 위치를 물었고 몇 시간 만에 여관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기자님. 그런데 제가 기자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이, 그럼요. 저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워온 기자입니다. 걱정 말고 인터뷰해주세요. 나쁜 놈들에게 복수해줘야죠. 네, 그럼 기자님만 믿겠습니다. 이윽고 저는 카메라 앞에 섰고 기자가 묻는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기자는 잠시만 여기서 더 지내고 있으라며 여관비를 지불해 주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뉴스 속보가 나가게 되었는데 모자이크된 제 인터뷰가 고스란히 송출되었어요. 저는 안도했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여관에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제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병원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한다고도 말했답니다. 또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미 구속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노여움을 풀라고 전했어요. 그렇게 텔레비전에서는 정신병원에 대한 심층 취재를 낱낱이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의 도움으로 여관방을 나와 잠시 머무를 곳을 받게 되었어요. 검사는 저에게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주며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와 육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고 남편과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섰답니다. 저를 매섭게 노려보는데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이제야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판사님은 당연히 제 손을 들어주었고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저에게 주기로 했어요. 또 검찰들이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회사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에게 행한 죄 말고도 다른 여죄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시아버지와 남편은 뇌물수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네요. 두 사람 모두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몰래 해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답니다. 시누이는 탈세 혐의가 밝혀졌고요. 어떻게 된 게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뒷돈을 엄청 받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들 모두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썩어야만 했답니다. 얼마 뒤 저는 위자료로 혼자 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살림살이도 모두 좋은 것들로 장만해서 채워놓았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몹시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직 한을 풀지 못한 것 같아 감옥에 있는 전남편을 찾아갔어요. 욕이라도 한 사발 해줘야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 신청을 하고 전남편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면회 거부를 할 줄 알았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야, 이년아,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산산조각이 났어. 너 하나 때문에 다들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아직도 그대로구나.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네. 니들이 한 짓에 대가를 받는 것뿐인데 왜 날 원망하는 거지? 왜냐고? 네가 순순히 합의 이혼해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너 원래 이런 인간이었니? 날 아껴주고 사랑했던 남자는 어딜 간 거야? 드라마 찍냐? 지금 사랑 타령하게 생겼냐고! 너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돌려주겠어. 그럴 돈이 아직 남았어? 내가 듣기론 시댁 식구들 모두 알거지가 됐다던데 나한테 위자료랑 손해배상금 주고 나머지 재산은 몰수되었다고 들었어. 넌 감옥에서 나와도 아무것도 못해. 가난하고 없는 년을 거둬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다니. 넌 내 인생의 지옥 같은 년이야. 그 이는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더 사악한 악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투명한 가림막에 침을 뱉으며 너도 지옥에서 살아봐. 꽤 오래 살게 되었으니까 어떤 기분인지 실컷 만끽하겠네. 나 이제 그만 가봐야 해. 시댁 식구들을 차례대로 만나려면 바쁘거든. 한 명씩 만나서 제대로 비웃어 줄 거야. 그럼 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분노가 폭발했는지 발광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비웃어 주었죠. 교도관이 곤봉으로 전 남편을 때려 눕혀서 질질 끌고 들어갔답니다. 그게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다들 제 면회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장씩 보내주었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재밌게 살라고 내용을 써서 말이죠. 그 일이 있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전 남편도 처음에는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악마놈이었듯이 어떤 남자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화려한 싱글로 무척이나 재밌는 삶을 지내고 있어요. 제 인생이 외로워 보인다며 남자 좀 만나라고 하는 지인들이 꽤나 많은데 모두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있네요. 아마 저는 죽는 그날까지 혼자 살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서 그런지 혼자 사는 게 제 팔자인 것 같아요. 저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